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호기심 많은 어른들을 위한 맛있는 콘텐츠들만 준비하는 동아시아 최고의 콘텐츠 맛집. 네. 7시 45분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프로그램은 8시에 하거나 7시에 하거나 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충 그냥 7시 45분에 합니다. 워낙 콘텐츠가 자신 있기 때문에 네. 그치, 외우기도 어려워.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외우시는 분들만 오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요. 예. 이거 참 북한이 네. 미사일을 시험 쐈다고 발사했는데 네. 이 미사일의 정체에 대해서 좀 파헤쳐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정부가 알아서 좀 해주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네.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챙겨야 하는 네. 그게 이제 21세기인가 봅니다. 아니 그리고 기사를 봐도 음. 화성 18형 뭐 이런 네.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네. 뭐 막 복잡한 용어들이 섞여 있어서 잘 모르겠더군요. 그런 거 좀 오늘 배워놔야 나중에 또 네.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뉴스로 나오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맞습니다. 또 화성은 그냥 저 일론 머스크나 왔다 갔다 하는 데인 줄 알았더니 또 뭐 다른 게 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기초부터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러나 또 기초부터 배운다고 또 저희가 아무나 모셔서 배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은 아주 이 분야에서 음. 현역 육군 대령. 네. 지금 현역으로 계신 거예요, 군에? 잠깐 휴가 나오셨어요? 국방부의 허가를 득하고. 오. 저 나가도 됩니까? 야, 대령. 현역 대령은 뭐 우리 네, 군대 있을 때는 쳐다도 못 보는. 야, 진짜 그렇습니다. 2% 많이 컸습니다. 대령과 다이다이를 뜬다니. 예. 네. 국방연구원의 이상민 연구위원 실장님, 이상민 실장님 모시고 북한의 그 미사일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 군복 입고 왔잖아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상민 연구위원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현역 육군대령 이상민입니다. 야, 현역 육군대령 왠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대령쯤 되면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길러도 됩니까? 저는 야전 근무는 많이 하진 않았고요. 예. 주로 정책부서 그리고 지금 연구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네. 도발 규정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적용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아니고. 네. 그러면 군복을 입고 출근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시고? 아니요, 이렇게 출근을 하고요. 예. 1년에 군복 입는 날은 이제 훈련할 때 가끔 제가 예비군은 아닌데 예비군 네. 대대장을 중령 때 했었고 예. 이제 훈련들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많이 이제는 대령이니까 예. 예비역 연대장이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시고 일본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어요. 네. 이야, 완전 엘리트시군요. 그 육군에서 이렇게 키우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뭐 과학화군을 위해서 예. 군에서는 현역 뭐 중이나 대위 무렵부터 위탁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예. 해외나 국내에 학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일본에서 석사를 중2 때 실시했고요. 예.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육군 사관학교에서 물리학 강사를 좀 하다가 박사학위를 하러 다시 일본을 갔습니다. 와. 공부하시는 분이네. 그 어렵기로 유명한 재료공학을 공부하셨습니까? 네, 이야, 진짜 최고의 학문.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재료공학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 있긴 한데 아무튼 예. 재료공학을 뭐 식재료 이렇게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저는 반도체 재료, 또는 금속 재료 이런 부분을 했었고요. 예. 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미사일이나 핵 관련해서도 이 예. 재료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도움이 예.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여튼 배워보죠 그러면. 네. 박사님 겸 실장님. 지난주에 북한이 처음으로 네. 화성 18형을 발사했다는 네.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북한은 알고 발사도 아는데 네. 화성 18형은 뭡니까? 잘 모르겠어. 예. 이게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했던 미사일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앞에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예. 일단 화성 18형은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했던 미사일 중에 가장 최신이고요. 그 전의 것들하고 좀 다른 거는 액체 연료 산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체를 쓴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이번 기사에도 그게 되게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던데.
액체 연료를 안 쓰고 고체 연료를 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했던 미사일들은 주로 액체를 사용했었는데 스커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네, 스커드는 아시죠? 네, 스커드 미사일. 예, 스커드 미사일은 액체 연료하고 산화제를 씁니다. 그래서 단거리, 예. 주로 이제 한반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이고, 탄도 미사일하고 순항 미사일 제가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예. 그 액체를 사용하는 스커드 미사일들을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이제 처음에 개발했던 미사일은 스커드 B라고 해서 이것을 개량을 해서 C, D 이렇게 뒤에 숫자 알파벳을 늘려가면서 사거리를 늘리거든요. 300km, 500km, 700km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더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능력이 안 된다. 스커드 가지고는. 그래서 새로운 미사일을 만든 게 노동 미사일이에요. 노동. 예, 노동도 노동 1호, 노동 2호. 예, 들어보셨죠? 예. 그거는 스커드 미사일의 엔진을 1.5배 키워서 만든 겁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거리, 최대 사거리가 한 1,300km? 이 정도면은 일본까지는 도달합니다. 예.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문제들을 좀 막아보겠다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들이 사실은 ICBM 들어보셨나요? 네.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ICBM. 미국까지 날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미국까지 가려고 하면 한 10,000km 이상 날아가야 되거든요. 예. 12,000km, 15,000km 동부까지 가려고 하면 그 미사일을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화성 15형이라고 예. 하는 요건 이제 나온 거는 화성 18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처음으로 개발한 ICBM이에요. 근데 액체예요. 예.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예. 근데 그 미사일은 액체 연료와 산화제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료를 주입할 때요? 그렇죠. 어. 그래서 갱도 안에서 연료하고 산화제를 주입을 한 다음에 갱도 밖으로 나와서 세워서 쏩니다. 바로 쏘게. 그렇죠. 그러려고 하는데 멀쩡멀쩡하면 미군이 먼저 쏘니까. 그렇습니다. 위성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런 모양이군요. 네. 이게 지금 쏠 수도 있고 우리가 쏠 수도 있고. 미사일 쏘려고 그러네 이놈들이 하면서. 예, 미군 다 보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액체를 먼저 채우고 나와서 바로 나오면 바로 발사.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액체는 이 꽉 채우더라 출렁출렁 거립니다. 그리고 이게 무겁기 때문에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아, 이동하다가. 네, 이동하다가.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이 화성 15형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7형이라고 해서 좀 더 큰 거를 개발했었는데 얘네들은 다 액체 연료하고 산화제를 쓰다 보니까 예. 이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주로 어디서 쐈냐면 거의 순항 비행장 활주로에서 쏩니다. 잘 그 아스팔트 길이 깔려져 있는 활주로에서 쏘는 거죠. 미사일 옮기다가 넘어질까봐. 넘어지면 안 되니까 평평한 데로 잘 옮겨서 조심조심 옮겨서. 살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줄알면 너무 눈에 띌 텐데 그거야 그냥 들킬 걸로 각오하고. 지금은 이걸 배치했다고 하기는 좀 이르고요. 예. 현재 상태에서는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 가야 될 길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액체를 고체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고체로 되면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러겠죠. 예, 실제로 화성 18형을 요번에 시험 발사할 때 보여진 영상을 보면 활주로가 아니에요. 야지에서 움직여서 야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흙바닥에서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많은 발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과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예. 이것을 콜드 런칭 한다라는 거예요. 콜드 런칭. 이게 뭐냐면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초반에 배울 게 많군요. 예. 네. 많이 지나갔는데 예. 요 사진을 보면 요게 이제 화성 18형입니다. 갱도 안에 이렇게 있고요. 예. 예, 요거를 미사일 눕혀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지하 갱도에서 운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가지고 나와서 바로 쏠 수 있게끔 이거는 이제 고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예. 미사일을 실은 트럭이죠, 저건. 예, 저걸 이제 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트랜스포트 이렉트 론치 요 이제 앞 글자만 따서 이동하고 세우고 발사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탄도 미사일들을 이렇게 텔에서 운용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발사하는 장면인데 산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잘 들여다보면 땅을 잘 정돈을 해가지고 운행하는데 이상 없게끔 한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보이긴 합니다. 이게 보통 핫 런칭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미사일들을 쏘는데 이건 뭐냐면 미사일을 세우고 쏘면 그대로 점화가 되면서 네. 화염이 밑으로 쫙 퍼져 나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 핫이에요? 네, 핫이에요. 그거의 반대의 콜드 네. 런칭은 그 방식이 아니라 이 캐니스터라고 해서 통 같은 데에 고체 탄도 미사일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가스 발생기가 있어가지고 수증기나 가스를 발생시켜서 이걸 튕겨냅니다. 하얀 게 나오는 겁니까? 그럼 나오는 것도? 처음에는 예. 그냥 그런 가스 같은 거기 때문에 화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뻥튀기 뻥이요 뻥. 그렇죠. 할 때는 예, 뻥, 예. 그거. 그래서 살짝 튕겨놓고 그 위에서 점화가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네네. 저 녀석은 밑에서 점화돼서 올라온 그렇죠. 사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화염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에서부터 화염이 보이죠. 이거는 그러면 콜드 콜드네요. 런칭이네요. 콜드 런칭을 한 겁니다. 밑에는 그냥 뻥튀기 뻥 연기군요. 네. 보통 이제 SLBM이라고 해서 예. 서브머린 런치드 발라스틱 미슬이라고 해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들은 잠수함에서 발사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씁니다. 콜드 런칭이라고. 불 붙으면 물이 다 끄니까. 이야, 그렇구나. 잠수함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잠수함에 불이 쏴지니까. 그렇죠. 불도 그렇고 충격력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네. 잠수함이 잘못하면 침몰할 수도 있어요. 불로 하면 그러니까 핫 런칭을 핫 런칭 하면. 네.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다 콜드 런칭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물 밖으로 튕겨낸 다음에 물 바깥에서 점화가 돼요. 점화되게. 2단이군요. 2단 발사군요. 일종의 2단 발사.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밌네요. 예. 그 콜드 런치가 되려면 고체 연료를 써야 돼요? 액체도 가능은 해요. 예. 그런데 액체보다는 고체 쪽이 더 유리합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 북한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평상시에 거기에 연료와 산화제, 예. 우리 이제 내연기관으로 치면 뭐 그 휘발유 이런 게 연료고요. 예. 그 내연기관이 가동이 되려고 하면 연료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연소를 시켜서 추진력을 내는 거잖아요. 예. 로켓은 그걸 다 안에 싣고 있습니다. 안에 산소까지 다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구 대기권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로켓들은 다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갑니다. 100km 예. 상공을 우주라고 하는데 예. 거기 나가서는 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다 싣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을 그 안에 넣어놓으면 산화제하고 연료를 넣어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금속으로 돼 있는 로켓이 부식이 돼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연료와 산화제를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액체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별도의 보관 용기들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기 전에 주입을 해야 되는 거죠. 직전에 연료 넣고 산화제 넣고 그렇게 쏜다. 그렇죠.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캐니스터라고 하는 통에 넣어서 그 안에 가스가 발생돼서 이렇게 퉁 튕겨 나가야 되는데 예.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은 그걸 주입하고 할 때 좀 번거롭겠죠. 예. 예. 그런데 고체는 아예 연료와 산화제가 고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반죽을 해서 안에다 굳혀놓는 거거든요. 예. 네. 미리. 네, 미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그 상태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미사일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럼 그게 훨씬 좋네요. 당연하죠. 다 그렇게 하지 왜 못해요 그럼? 예,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고체 연료 산화제를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그 성능을 발휘하기까지, 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의 노즐 부분, 예. 이런 부분, 아까 제가 재료공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의 제조가 정말 힘듭니다. 고체 부분의 노즐? 예, 노즐, 이렇게 분사가 될 때 그걸 이렇게 잡아주는 예. 그런 부분의 소재들, 소재 결국 이제 소재 기술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인데, 솔직히 우리나라도 소재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하지만 일본이나 다른 국가 선진국들만큼 따라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예.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예, 그 첨단 기술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네. 고체 연료는 뭘로 만들어요? 액체 연료는 뭐 휘발유, 경유 뭐 예. 액체 연료하고 산화제는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케로신이라고 해서 등유를 사용하기도 등유. 하고요. 예. 예. 산화제는 질산, 그러니까 N2,4라고 하는 이제 질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사산화 이질소 뭐 이렇게 이름 부릅니다만 예.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UDMH라고 하는 연료, 요거는 특수한 연료인데요. 얘네들을 이제 액체용 미사일에 사용한다면 예. 결국 석유죠 결국은. 석유를 쓸 수도 있어요. 예. 등유. 산화제는 왜 넣어요? 아까 이제 공기랑 산화를 산소. 시켜서 이제 산소. 붙여야 되니까. 예, 불이 붙어서 공기를 팽창시키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이제 공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고체도 마찬가지로 연료하고 산화제를 넣는데 연료는 금속 분말을 넣습니다. 금속 분말이요? 네, 네. 그게 연료가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철가루? 철가루는 쌀가루? 아니고 알루미늄을 넣어요. 알루미늄 가루. 네. 알루미늄 그게 분말 불이 붙습니까?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 분말은 저도 그걸 만들어 보다가 몇 번 이제 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 예. 알루미늄 분말을 아주 곱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산화제가 달라붙으면 알루미늄 산화가 되게 잘 되거든요. 우리 이제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알루미늄 같지만 그 표면에는 산화막이 형성돼 있어요. 예. 그냥 놔두면 산소가 갖다 붙습니다. 이걸 이제 Al2O3라고 해서 AL이 예. 알루미늄이고 네. O가 산소잖아요. 예. 그게 붙으면서 열이 나요. 아. 예, 그래서 금속 분말의 산화제로는 질산 암모늄이라든지 예. 또는 과산화 암모늄이라고 해서 AP 또는 AN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예. 그런 물질들이 고체로 된 야. 산화제고 그래서 이것하고 알루미늄 분말 또는 이제 마그네슘 분말도 쓰긴 하는데 예. 그걸 잘 섞습니다. 어. 혼합을 해서 굳혀서 예, 그 안에 이제 넣은 다음에 굳히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고체. 그럼 거기 주입제다. 알루미늄 가루에다 불이 붙으면 네. 똑같이 이제 그 어려운 점이 곱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그 비율이 어려운 겁니까? 만들기가 왜 어렵습니까? 고체 연료가. 고체 연료를 북한이 과연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인데요. 예. 아까 알루미늄 분말은 이 제조 단계에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캔 또는 알루미늄 그 덩어리를 예. 녹이면 액체 상태가 액체 되잖아요. 상태가 되겠죠? 그것을 은색으로 분말로 된 거? 금속 분말로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예. 고온에서 얼려요. 아니요. 얇은 그 구멍으로다가 그걸 쏩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액체 상태가 된 알루미늄이 쭉 분사가 될 때 그 주변으로 아르곤 가스, 아르곤. 이야. 또는 헬륨 이게 네. 이제 불활성 기체라고 하는 건데 예. 얘네들은 반응을 안 해요. 어. 걔네들을 강하게 쏴서 얘를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냉각을 야. 시키면서 그 액체의 그 줄기를 분쇄를 하죠. 오. 네, 그러면 알루미늄 분말이 되죠. 예. 네. 근데 그걸 만들 때 그 공간의 챔버의 상태는 산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겠죠. 안 그러면 열이 날 테니까 그렇죠. 산소랑 붙어서. 그렇죠. 예.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네. 나중에 그걸 회수할 때도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회수가 돼야 돼요. 가루를. 예. 완전 무슨 반도체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와, 약간. 반도체랑은 좀 다른데 어. 요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챔버가 필요한 거예요. 진공 챔버. 진공으로 처음에 만들어야 되고 진공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가스를 채워줍니다. 예. 그런 아르곤이나 헬륨 가스들을 채워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이 사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미사일에 쓰려고 하면 미사일 여기서 나오는 얘네들 보면 길이가 20m가 넘고 직경이 한 2m 정도 되는데 예. 거기에 총 알루미늄 분말의 양이 거의 한 15% 정도 들어가요. 예. 그리고 아까 산화제라고 말씀드렸던 그 물질은 한 70%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이건 이제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쓰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다른 데서 밀수를 해서 가져오겠죠. 알루미늄 괴를 그냥 가루로 내면 안 됩니까? 그게 분말 사이즈가요. 예. 우리 미세먼지 할 때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사이즈예요. 매우 작아야 돼요. 그걸 잘라서 할 수는 없어요. 자를 칼이 없구나. 칼보다 더 무대 작아요. 그럼 그 분말만 가져오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분말을
가져오고 그 분말이 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보관이 돼야 됩니다. 예. 실은 그 분말은 미사일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포탄 네. 내 추진체에도 들어가요. 아 그래요? 포탄도 사실은 고체 연료나 마찬가지죠. 장약을 해서는 예전도 아니고 최근 얘기인데요. 작년 12월경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예.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불꽃쇼처럼 보인 그 영상이 이렇게 그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UFO냐 뭐냐 막 했던 그렇죠. 거 있었죠. 그것도 우주 발사체긴 한데 거기에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네. 왜 그 현상이 일어났냐면 여러 가지 우연의 일치가 있었던 건데 저녁 6시 무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12월이면 이제 겨울이니까 해가 질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해가 졌어요. 예. 근데 지금 둥그니까 위쪽은 아직 햇빛이 들어오는 거죠. 예. 이제 로켓이 올라가면서 그걸 분사를 하는데 예. 분사해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 예. 이게 그냥 가스가 아니라 거기에 알루미늄 분말이 산소랑 붙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반사가 된 거예요. 저 위에서. 그 반사가 되다 보니까 되게 영롱한 모습으로 보였죠. 심지어 일본에서도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아, 알루미늄. 그렇구나. 네. 그것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많지는 않은데 북한은 단거리급은 써왔어요. 예. 고체 연료를 사용한 탄도미사일 KN-23, 4, 5 해가지고 최근에 방사포 또는 단거리 전술 유도 무기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크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성공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액체로 만약에 넣으면 액체가 좀 쉬운 기술인 것 같은데 넣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까? 그걸 예를 들면 들키지도 않아야 되고 세워놓고 그냥 액체를 콸콸콸콸콸 차에 기름 넣듯이 그럼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죠. 스쿼드만 해도 기름 안 넣어봤어요 주유소에서? 스쿼드만 해도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걸려요. 1시간 정도 가까이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킬체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이렇게 미사일로 우리가 만든 미사일로 그걸 찾아서 쏴서 제압하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쿼드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통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스쿼드를 더 이상 이제 공개도 안 하더라고요. 다 고체로 된 탄도미사일들을 가지고 열병식도 나오고 작년에도 시험 발사를 수십 번을 했어요. 고체 연료.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미리 관측을 해서 탐지를 한 다음에 우리가 미사일도 쏘면 날아가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안 되죠.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고체 연료가 되니까. ICBM도 마찬가지. 무식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화성입니까? 이게 금성, 화성, 뭐 목성, 토성 할 때 그 화성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지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스라고 하는 그 화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북한이 특이하게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나 이런 거에 그런 이름들을 많이 붙이고 있어요. 본인들이. 네. 그래서 그 이제 기원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설명드리기 좀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화성 말고도 북극성이라고 있어요. 북극성. 북극성이 뭡니까? 하늘의 별 아닙니까? 북한이 만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이름을 북극성이라고 붙였어요. 재밌죠? 근데 이 북극성이라는 이름이 미국의 SLBM이 폴라리스라는 것이 그것도 북극성이잖아요. 미국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또 며칠 전에 북한이 국가우주개발국이라는 것을 이제 공개를 하고 김정일 방문을 했고 위성 사진도 약간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대에 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다음 주가 피크가 될 것 같긴 한데 북한의 그 우주개발국 국가우주개발국 이름이 NADA예요. 나다. 나사에서 살짝 바꿨구나. 미국이 나사잖아요. 그 로고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야, 파란색 동그라미에. 자신들 주체적이지가 않구만. 뒤에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북한이 최근에 또 전술 핵탄두 모형을 공개를 했어요. 그 전술 핵탄두 이름이 화산 31이에요. 화산. 볼케이노 화산. 31. 다들 왜 갑자기 31이 나왔냐. 화산은 둘째 치고라도 이제 터지는 거니까 대충 이해가 되는데 31은 그 앞에 그럼 1부터 30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유사하게 생긴 미국의 전술 핵탄두를 이제 찾았어요. 워낙 많으니까 옛날 과거에 만들었다고 미제 모델. 미제 모델을 보니까 그게 W30이에요.
우리는 하나 더 앞선 거다. 그렇죠. 예.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지금은 그 외에 다른 해석은 없습니다. 뒤에 좀 나올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화성 18호 네. 그러니까 18형? 18형이 예. 그 고체 연료로 만든 그렇죠. ICBM이에요. 네네. 근데 요 사진을 보면 사진 한번 볼까요? 위쪽에 있는 것이 이번 화성 18형이고요. 네. 바퀴가 9축, 그래서 9 곱하기 9에 이렇게 쓰긴 하는데요. 예. 밑에 있는 게 러시아의 네. 예, 이건 야르스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쓰는 그 ICBM인데 거의 유사하게 생겼죠. 바퀴가 하나 적네요. 예, 하나 적어요. 요거보다 그 세고 하나 있었어 더 많고 그거를? 8개 밑에는. 네. 그래서 이제 야르스라고도 하고 요거의 전 버전을 이제 토폴 M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래서 2017년도에 열병식에서 북한이 요 토폴 M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을 최초로 공개를 했었고요. 예. 그때 이후에 이제 개발을 해서 2023년이죠. 예, 발사를 한 겁니다. 요게 이제 화성 18형 맨 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요런데 이제 파이프 같은 것들 보이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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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이제 토폴 M도 요런 이제 무슨 박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요 장치가 뭐냐면 요 캐니스터라고 부르는 요 안에 고체 탄도미사일을 넣어놓고 얘를 밀봉을 합니다. 이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예. 왜 밀봉을 하냐면 고체를 붙여놨는데 얘가 그 항온항습을 잘 못하게 되면 갈라지거나 좀 문제가 생겨요. 고체 연료가요? 예, 예. 고체긴 한데 완전 딱딱한 고체가 아니라 약간 말랑말랑한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예. 상태에서 10년 또는 20년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습도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같이 달고 다닙니다. 그 보여주신 저 사진이 뒤에 싣고 다니는 게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일을 보관한 통이에요? 그렇죠. 여 안에 미사일이 과연 들어있을까요? 열병식 때. 에이 안 갖고 되죠. 나왔어요. 예, 그건 안 이것도 들어있겠죠. 밀다가 그 터지면 큰일인데. 터진다고 활주로에서 한다면서요. 터질 수 있어요. 어. 네, 실제로 이 안에 고체 탄도 미사일이 들어있으면 예. 그건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어요. 저거는 위험하구나. 껍데기다. 네. 그럼 실제로 쏠 때는 저 껍데기는 누가 빼요? 껍데기를 빼지 않고 이 예. 앞에 뚜껑만 열려요. 요 부분. 그 예. 앞에 뾰족한 뚜껑이 부분만. 열리고 거기서 평 나오는 나온다.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세우기 전에 분리를 하고 세우고 콜드 런칭 돼서 날아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전에 그 저 졸업장이랑 상장 집어넣는 그런 것처럼 네. 위에 뚜껑만 떼고 뚜껑은 알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쓸데없는 질문 같습니다. 요게 이제 북한이 지금 이게 국방부 이제에서 발표한 정리해 놓은 거죠. 북한의 탄도 미사일의 그 크기. 라인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거리에서부터 장거리까지 이렇게 쭉 이제 개발되고 있고 예. 여기에는 이게 작년도 국방백서기 때문에 네. 예, 올해 발사한 것은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대략 단거리, 중거리, SLBM, 장거리급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일명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액체고요. 요 짧은 사거리의 전술 유도탄 얘네들만 고체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실장님 이게 이제 화성 18형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그것도 이번에 고체 연료를 넣어서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성공하면 미국으로도 이제 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실은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사용했을 때 그걸 대신 핵으로 보복해주겠다라고 네. 하는 게 실은 핵 우산이거든요. 미국이 우리한테 그걸 공약을 해줬습니다. 너희는 같은 우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죠. 핵 우산. 예. 핵 우산하고 확장 억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핵 확산 억제? 확장 억제. 확장 억제. 예. 이게 이제 핵 우산의 그 좀 발전된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 예. 핵 우산은 핵만 가지고 보복해주겠다. 예. 라는 겁니다. 네가 공격하면 우리가 대신 보복해 줄게. 그렇죠. 어? 네, 이거는 먼저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핵을 가진 국가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면 예. 대신 핵으로 보복을 해주겠다라는 예. 그게 개념인데, 핵우산이에요. 핵우산이에요. 그런데 핵우산은 핵만 가지고 보복하는 것이고 예. 확장 억제는 핵우산에다가
미국이 갖고 있는 각종 재래식 전력들,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항공 자산, 예. 그리고 거기도 미사일 뭐 토마호크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해군력, 공군력, 육군력,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예.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억제에 활용하겠다. 억제를 높일 수 있겠죠. 예. 그게 확장 억제 개념입니다. 아, 재래식 무기까지 지원해 주는 걸 포함한 개념이다. 그렇죠. 재래식으로도 얼마든지 보복도 할 수 있고 또는 상대가 우리한테 핵을 쏘지는 않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또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무기도 있잖아요. 네. 예. 그 화학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핵으로 보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재래식으로 그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잘 갖고 있는 미국의 전력이 한반도에 투사되는 것을 확장 억제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북한은 애를 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네. 막습니까, 근데? 우리 하겠다는데 핵도 도와주겠다는데. 핵으로도 보복해주는 그렇기 미국인데. 때문에 북한은 ICBM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핵탄두를 예. 가져야 되는 거죠. 미군 들어오기만 해봐. 절로 보낼 거야? 본토로 이거예요? 쏠 거야. 그렇죠. 그 전에는 미군이 들어온들 미국한테 보복할 방법은 없었는데. 없었어요. 네, 지금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예. 그 능력들을 하나씩 갖춰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성 15형, 17형 이렇게 액체로 다 개발을 했는데 예. 이것들은 운영하려고 보니까 이제 무겁고 지금까지 활주로에서는 이제 발사하는 걸 보여줬지만 실제로 어떤 갱도 안에 집어넣어서 운영하기에는 아직 무리다. 아. 그런데 고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좀 더 나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어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저게 미국 본토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는 서로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것을 실제로 쏴봐야 알 수는 있는데요. 네. 북한은 지금까지 그걸 그렇게 멀리까지 쏜 적은 없고 태평양까지 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진 않고 주로 고각 발사라고 해가지고 거의 이제 뭐 태평양까지 안 가고 동해상에 다 떨어지게끔 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각도를 조금 낮췄다고 생각하고 니네가 계산해봐. 그렇죠. 갈걸? 예. 그걸 계속 어필을 합니다. 지금은 말로써. 이렇게 위로만 이렇게 쏘는 거고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것만 하는 건데 이거 봤지? 이 거리 그치. 봤지? 우리가 옆으로만 쏘면 맥주병 깨서 자기 배 긁잖아요. 자, 내 배도 긁었는데 니는 못 긁겠니? 이제 이런.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제 이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길면 길수록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예. 다시 들어올 때 지구의 공기층하고 만날 거 아닙니까? 그걸 지구 대기권 재진입이라고 해요. 리엔트리. 예. 그리고 그 탄을 리엔트리 비클이라고 네. 부릅니다. RV라고 하는데 이게 속도가 워낙 빠릅니다. 이게 짧은 거리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마하 5 뭐 이 정도 되면 온도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예. 근데 이게 마하 20, 30 이렇게 올라가면 와. 들어올 때 거의 뭐 그 수천 도씨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우주선 갔다가 들어올 때 막 불나듯이 막 이렇게 네네네,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빨리 올라간 녀석은 내려올 때도 빨리 내려와요? 그렇습니다. 이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차이인데 예. 먼저 순서대로 제가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재밌네요 오늘. 예. 야, 재밌다 재밌어. 아니 이런 걸 우리는 왜 못 배우고 있었지 지금? 고체 연료하고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화성 18형은 이 고체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화성 뭐 15형, 17형 액체입니다. 액체고. 액체는 위에 연료, 산화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복잡하게 생겼지만 고체가 더 어렵다. 고체는 단순해요. 예, 단순하고 한데 추진력 면에서는 액체가 좀 나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연료 주입하고 발사할 때 고체는 항상 그 안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예. 신속하게 발사할 수가 네, 있고 그게 가능하겠죠. 액체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오랫동안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불을 붙이는 점화. 액체는 이 노즐이 여기 안에 이제 밸브들이 있습니다. 예. 그 밸브들을 잘 이제 조이거나 풀거나 해서 시간을 조정하거나 또는 뭐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예. 고체는 한번 이 안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이 끄는 것이 수가 어려워요. 없어서. 일회용이네요. 일회용. 그렇죠. 여기 일회용을 해놨는데 끌 수는 사실 있습니다. 어. 그 기술이 또 따로 있는데 그 기술을 북한 이번에 테스트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비용은 고체가 더 싸다고 저가네요. 하고 고체 그 안전성 연료가. 측면에서도 액체는 이 산화제나 연료가 되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게 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갱도에서 자칫
누출이 되면 와. 갱도 안에서 이제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저것만 봐도 고체 연료가 확실히 유리하군요. 값도 그렇죠. 싸고 뭐 다들 장기가 안전하고 보강하고. 고체로 갖고 싶어하죠. 어.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또 방사포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는데요. 예. 탄도미사일 지금까지 설명한 건 탄도미사일이에요. 발레스틱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마하 6부터 뭐 한 20, 30까지도 나옵니다. 예. 얘네 특징은 쏘고 나서 부스팅이라고 하는데 예. 부스팅이 끝나면 탄두 부분을 분리해서 탄두만 날아가요. 한 두만 예. 위에 머리 부분만 간다. 예. 그 자체는 추진력이 없어요. 그냥 부스팅이 되게 되면 우주 밖에서 그 속도로다가 쭉 올라갔다가 네. 정점을 찍고 지구의 중력에 끌려서 떨어집니다. 예. 그때 가장 빠른 속도가 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그 부스팅이 끝났던 지점과 동일한 고도. 거기가 제일 속도가 빨라요. 네. 아. 그리고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는 저항이 있으니까 속도가 느려져. 줄어들죠. 예. 야, 물리학이죠, 물리학. 물리학이네. 예. 쏘아 올릴 때 속도가 어. 그 녀석이 떨어질 때 꽂히는 속도가 같아요. 같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예.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은 하나 아는 거 나왔다. 순항 미사일은 예. 비행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엔진이 있어요. 내연기관처럼. 네. 그래서 지구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를 태워서 똑같은 순항이라는 게 크루즈잖아요. 네. 그래서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속도로 멀리 갈 수 있어요. 아. 장점은 예. 예. 낮게 날릴 수 있습니다. 계속 비행을 하니까. 그래서 날개가 일종의. 있어요. 비행기는 비행기. 네, 비행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날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회피 기동 이런 것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탄도 미사일은 기본적으로는 그 부스팅이 끝나고 나면 얘가 어디 떨어질지를 그 레이더로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궤도를 보면 그렇죠. 딱 한 여기 두세 점만 떨어지겠구나. 찍으면 핸들이 딱 없으니까 그냥 지 몸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예. 근데 그 기술이 진화를 해가지고 가면서 방향을 바꾸는 기술을 북한이 개발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변화구네 변화구. 그럼 둘 중에는 뭐가 더 유리해요?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중에. 탄도 미사일이 훨씬 위협적. 공격자. 왜냐하면 예. 예. 빠릅니다. 빨라서요? 네, 탄도 미사일은 예를 들어서 북한 평양에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또는 그 워싱턴 네. DC까지 간다고 했을 때 10,000에서 뭐 12,3,000km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 30분이면 가요. 속도가 빨라서. 예. 그렇죠. 네. 마하 2, 30으로 날아가니까. 와. 탄도미사일 장점은 우주로 나간다는 거였잖아요. 네. 우주 나가면 저항이 없으니까 얼마나 빨리 날아가겠습니까? 와. 그런데 단점은 다시 들어갈 때 이제 열을 많이 받는다는 예. 것이고 순항 미사일은 낮게 날아가는데 비행기하고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행 시간 걸리니까 몇 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참 걸리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시속 마하 0.8이라고 해놨는데 보통 시속 900에서 1000 사이 마하 1이 1200 한 50, 1230km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거보다 낮게 날아갑니다. 마하는 이제 음속이잖아요. 예. 그 음속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순항 미사일은 보통 음속 이하의 속도로 이렇게 좀 날아가요. 빠른 비행기. 네. 아. 그래서 방사포는 이제 이게 북한식 표현이 방사포고 우린 다련장 로켓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건 여러 개의 탄도 미사일과 비슷한 성능을 갖는데 이것을 낮게 해서 쏩니다. 그 중간 정도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콜드 런칭하고 핫 런칭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예. 왼쪽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북극성 SLBM이고요. 여기 아마 북극성 3형일 건데 물 속에서 튕겨 나와서 점화하기 직전 점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이거는 미사일 잡는 요격 미사일. 미국의 SM3라고 예. 하는 게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얘는 한 런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불이 나오는 예. 거죠. 저 붕어빵 그 기계처럼 생긴 거 이렇게 열리고 나면 미사일 하나씩 나오는데 저거 그렇죠. 한 꽤 되네요. 한 2, 30개 되네요. 몇십 개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야, 진짜 무섭구나. 여기 한 런칭과 콜드 런칭의 차이고요. 예. 잠수함에서 쏘는 이유는 어디서 쐈는지 모르게 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 잠수함 자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모르니까. 때문에 예. 미리 찾아서 때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컨 스트라이크 네. 제2격 보복 능력 측면에서는 잠수함이 최고예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 나는 너에게 보복 타격을 할 수 있어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슬라이드는 뭘 보여드리려고 하면 예. 왼쪽 게 요게 이제 콜드 런칭이긴 한데 요거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는 것하고 사일로
고정식 땅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예. 사일로라고 하는 고정식 발사대의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와. 이게 이것도 이동식이 유리하겠군요. 고정식은 노출돼 있으니까.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 아닙니까? 예, 보통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보통 이제 사일로를 씁니다.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네. 예, 땅덩이가 넓으니까 여기저기에다가 해놓고 미사일 방어로 다 막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운영을 해요. 그 아까 텔이라고 하는 이동식하고 예. 그 아까 이제 토폴 M 보여드렸잖아요. 걔네들은 그 화성 18형하고 닮았던 그 예. 미사일. 걔네들은 이동식도 만들어서 쓰고 고정식 사일로도 써요. 어허. 얘가 그예요. 그래서 이게 토폴 M 발사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예. 이것을 지상에 그 사일로를 만들어서 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사일로 SILO 예. 예. 사일로가 실은 곡물을 저장하는 곡물통이에요. 미국에서 예. 그 곡물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예. 그걸 장기 저장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지하 저장고. 지하에 안 하고 보통은 세워놓죠. 네, 세워놓죠. 우리 농촌 가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쌀이나 사과 같은 거. 예,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사일로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보통은 지하에 이렇게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예. 콘크리트로다가 두껍게 보호를 한 다음에 뚜껑도 강철로 된 방폭 문을 달아 놓습니다. 아하. 필요할 때 핫소 뚜껑 열고 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예. 북한이 예. 지금 이제 화성 18형을 들고 나왔는데 예. 지금까지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이 액체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일로 방식이 아니라 텔에서만 운영을 했어요. 이동식 차량. 예. 그러면 북한이 동시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개수는 그 텔당 한 발씩 쏘니까 예. 텔 숫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네. 열병식 때 몇 대가 나왔는지를 보는 보면? 게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 총 몇 대를 한꺼번에 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에서 운영하는 그 아까 밖에 9개 달렸던 그 텔은 예. 북한이 그 전에 중국에서 벌목용으로 사들인 거예요. 벌목용 차량을 갖고 와서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제재를 했죠. 못 가지고 들어오게. 그런데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6대가 한 10몇 년 전에 들어오는 게 식별이 됐었는데 네. 그게 지금은 10대가 넘었어요. 예. 한 17대까지 보여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동시에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이만큼 늘었구나. 네.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얼마만큼 갖춰야겠구나. 이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텔이 아니라 이 사일로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으면 그 텔 숫자하고 무관하게 더 많은 미사일들을 동시에 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 이해가시죠? 근데 그 구멍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까? 그 사일로는? 원래는 쉬워요. 원래는 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사를 어마어마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땅굴 때입니다. 오래전부터 알죠? 다 보이죠. 어.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할 거냐 과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의 이런 미사일들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 요거 갱도잖아요. 예. 예? 갱도 지하 갱도예요. 지상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 쳐서 만든 게 아니라 지하 갱도랄 것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야. 아마도 지하 갱도일 것이다. 예. 근데 지하 갱도에서 구멍을 수직으로 뚫어. 그런 다음에 거기에 설치해서 콜드런칭이니까 네. 발사하더라도 그 갱도에 아까 그 화염이 무리가 없군요. 없어요. 예. 그런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어떤 뚜껑을 열고 나올지 모른다.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이야. 그리고 이게 진짜 뚜껑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을 수 우리가 없죠. 뭐 자라보고 그렇지, 그렇지. 놀란 가슴 소뚜껑 놀란다는 네, 이제 네. 속담도 있잖아요. 예. 실제로 북한이 여기저기에 그런 유사한 시설물들을 구축을 해놓으면 이게 과연 미사일이 거기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뚜껑만 있는 건지 야, 이런 그거 진짜 식의 무섭네. 전술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답답하죠. 미사일을 땅굴로 옮긴다는 거네요. 원래 땅속에 땅굴 안에 땅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 두더지 게임 하듯이 어디서 올라올지 네네, 모르는 정확합니다. 거네. 네. 아니, 예. 넣을 때 보이지 않습니까? 넣을 때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입구가 어떤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 이미 미사일들을 갱도니까. 생산도 그 지하에서 다 하고요. 그 이제 옮길 때는 보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갱도 안으로 안에서는 들어가면 산속 어디 입구에서 어떤 구멍 열고 나올지 나올지 모르니까. 이야. 파악하기 어렵다. 야, 그럼 괜히 그냥 뚜껑만 달아놔도 무섭지, 겁- 무섭지. 겁나겠네, 그렇지. 이 자식들이. 이 뚜껑이 막 있으면 이거 뭐지 이거?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니까 한참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탄도니까 이렇게 뭐 대기권 밖으로 했다가 평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예전에 미국에서 무슨 스타 뭐 해가지고 네, 스타워즈 스타워즈에서 뭐 이렇게 날아가는 걸 중간에 이렇게 요격하죠. 요격해서 방어할 아까 수 전에 있다면서요. 보여드렸던 SM3가 실은 그걸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럼 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숫자가 날라오거나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미국은 또 땅이 넓지 않습니까? 어디로 예.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방어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뒤에 제가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 준다?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우리가 그거를 날아가지 못하게끔 어떤 역할을 해준다? 예. 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죠. 땡큐죠. 예. 그게 동맹이에요. 우리는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구산을 씌워주고 예.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 키워나가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반도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무력화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 확장 억제가 좀 더 강화되겠죠. 그러네. 그렇겠죠. 네. 근데 땅 속에 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땅 자, 속에 뒤에 뚜껑만. 제가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직 시간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북한이 공개했던 핵탄두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화산 14명이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모양이고요. 31? 31. 예. 그리고 18형보다 뒤에 저건 화산이구나. 화산 네, 얘는 네. 핵탄두예요. 예, 예. 핵탄두. 그다음에 오른쪽 이거는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했던 핵탄두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오른쪽 요 밑에 있는 동그랗게 생긴 거, 저기 탄두. 요거하고 요 장구처럼 생긴 거, 네. 예. 그리고 요거. 근데 사이즈는 요 장구처럼 생긴 요게 제일 커요. 얘가 또 위력도 큽니다. 얘는 수소탄이라고 북한은 밝혔고요. 네. 맨 밑에 이거는 원자탄, 그러니까 핵 분열만 일어나는 거고 수소탄은 핵 분열과 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 저거 하나 서울에 떨어지면 서울이 다 날아갑니까? 뒤에 그거는 이제 네. 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 왼쪽 이거는 위력도 작고 규모도 작은 이런 이제 이 사이즈가 한 50cm 정도, 1m 길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예. 요것을 요 밑에 있는 요런 전술용 미사일에 탑재한다라고 사진을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아하. 예.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W30 미국에서. 미국에. 예. 이게 50년대 개발된 옛날에 전술 만들었던 핵무기.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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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50년대에 전술 핵무기를 이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핵탄두 봐도 모르겠어요. 안에 저도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긴 한데 저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인 겁니까? 그거랑은 달라요.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자탄은 네. 우리가 뭐 리틀 보이 팬맨 이렇게 네. 부르는데 아주 예. 초창기의 핵 그 폭탄이고요. 폭탄. 예, 이제 떨어뜨리는 걸 폭탄이라고 부르고 네. 탄두는 미사일에 달려 있는 그 앞부분에 달려 있는 걸 탄두. 예. 저건 탄두예요, 그럼? 얘는 탄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 간단하게 보면 요 네. 안에 이게 무슨 OR 알로이 피트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핵 분열 물질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이런 것들을 쓰고 예. 요 노랗게 생긴 것들 얘네들이 여기 익스플로시브 렌즈라고 돼 있잖아요. 예. 렌즈가 뭡니까? 빛을 모아주는 게 렌즈잖아요. 네. 이거는 폭약의 폭발력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폭발을 시킵니다. 아하. 안쪽으로 폭발시켜서 그 핵물질들이 하나로 이렇게 작아지게끔. 예. 그래서 거기서 핵분열이 일어났을 때 폭발력이 빵. 커지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베릴륨 템퍼라고 해서 얘는 이제 폭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안에 이제 중성자가 핵 폭발을 시킬 때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예. 걔네들이 도망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동그랗게 생긴 거 여기 보면 부스터 리저버에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부스팅을 시키는 핵폭탄이란 뜻입니다. 두테리움하고 트리티움 영어인데 두테리움은 중수소, 수소에 중성자 하나 더 있는 거. 네. 트리티움은 중수소에 또 중성자 하나 더 있는 거. 이게 어렵죠. 진짜 요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네, 같은 네. 생각도 저건데 들어요. 아니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거 저렇게 공개해도 됩니까? 이거 인터넷에서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트리티움 혹시 들어보셨나요? 트리티움. 트리티움. 그 보니까 뭐 무슨 영화에서 들어봤던 것 군대 같기도 갔다 하고. 오셨나요?
근데 군대 잘 가면 예. 소총 쏘잖아요. 네. 가늠자 밤에 보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트리튬 가늠자라고 뭐 들어보셨어요? 가늠자가 저 이렇게 관역 예, 동그랗게 예, 생겨요. 예. 예. 그게 밤에 보면은 반짝반짝 보이거든요. 예. 형광색으로. 야간 그게 사격할 때 저겁니까? 보기 이게 보입니다. 아, 그래 실루엣. 그래. 그래서 형광물질하고 같이 해놓으면 밤에도 반짝반짝하게 잘 보여요. 독도경 지도 볼 때 이렇게 독도경으로 보면 이제 불빛 안 붙이고도 예. 보이게끔 하는 거기에 쓰입니다. 실제로 아하. 군에서 야광 쓰이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근데 예. 재밌는 게 여기 지퍼라고 있습니다. 지퍼. 자크. 지퍼 자크일 수도 예. 있고 예. 지퍼. 지퍼 라이터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지퍼 라이터도 있고. 지퍼 라이터 보면 이불 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불칙 하면 예. 불이 붙죠. 예.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지퍼예요. 이름도 참 이쁘게 지은 것 같아요. 아. 중성자가 처음에 발생이 돼야만 핵분열이 일어나거든요. 음. 그 핵분열에 필요한 중성자를 여기서 쏴줍니다. 아, 이런 모양이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트리거. 그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예, 요거는 저게 예, 핵탄두의 내부 구조.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국가의 핵탄두 보유량을 참고로 했는데요. 네. 네. 미국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많고 예전 더 많았어요. 서로 이제 좀씩 줄인 거죠. 북한은 지금 한 뭐 20개 남짓이라고 추정을 해놨는데 이건 네. 우리가 평가했다보다는 보다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고요. 예. 이건 좀 더 늘었거나 또는 이제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건 왜 저렇게 많이 필요해요? 어차피 몇 개만 있으면 보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핵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네. 보복, 세컨 스트라이크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몇 개만 있으면 돼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편이 실제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네. 그럼 나도 그걸 갖고 싶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핵탄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서로 경쟁적으로.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핵을 개발할 때는 종이호랑이라고 불렀어요. 저건 절대 못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핵을 개발해서 아주 소량만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잘 살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권을 지켜야 되고 국익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 수단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협박하려니까 나 너 뭐 쏜다. 그렇죠. 전쟁을 하더라도 나는 이 핵 전쟁에서 최소한 지진 않겠어. 어떤 나라든 저 핵탄두 10개만 떨어뜨리면 이기죠. 되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10개만 있으면 그 어떤 나라도 협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핵탄두를 떨어뜨리는 대상이 대도시냐 예. 아니면 군사적 목표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대도시를 공격하는 핵탄두를 우리가 전략 무기, 네. 전략 핵무기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 대도시를 공격하면 그 나라를 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쑥대밭 시대죠. 그런데 대도시가 아니라 아까 사일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먼저 타격하는 거예요. 좀 작은 단위의 핵무기. 그렇죠. 위력을 좀 낮게 해도 약화시키고. 상관없고 키워도 상관없는데 여러 군데 쏴야 되니까 한꺼번에. 네네. 그래서 그래서 먼저 걔네들을 무력화시켜버리면 음. 그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 숫자만큼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저 녀석이 반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갖고 있는 곳에 먼저 핵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자면 여러 개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상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모 전대가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그걸 재래식 탄두로다가 공격을 하면 다 막죠. 그리고 그 맞더라도 예. 그게 타격이 크겠습니까? 안 크죠. 그런데 거기에 핵탄두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미국 항공모함 올 때 오. 핵을 쏘면 네. 와, 어이구야. 그러려고 하면 핵탄두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그죠? 예. 항공모함 숫자만큼. 그리고 정밀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동하는 것을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중국이 핵을 개발할 때 모토가 양탄일성이라고 있어요. 양탄일성. 양탄. 양탄. 이게 원자탄, 수소탄, 일성은 인공위성. 아 그게 우리의 무기다. 그 이제 그게 다 자기네들이 세트로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개발하겠다. 아. 근데 이제 중간에 조금 바뀌어요. 예. 탄도미사일 중요해졌네? 어. 라고 해서 탄도미사일 넣어서 아까 네. 원자탄, 수소탄 하나를 묶어서 이제 예. 그 양탄. 핵탄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근데 이거를 북한도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보세요. 오늘 아까 전에 이제 화성 18형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핵탄두를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엊그저께 뭘 발표했냐면 아까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예. 인공위성 정찰위성 1호를 준비한 걸 보여줬고 예. 언젠가 쏘겠다라고 이제 으름장을 놨습니다. 예. 북한도 인공위성이 왜 필요할까요? 정찰위성이 왜 필요한 거죠?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연합 전력들이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한국으로 이렇게 증원되고 오거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거기에 공격할 능력을 갖추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을 보면 단거리 한반도에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화성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화성 12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얘는 사거리가 괌 정도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급에서 오는 미사일 전력들은 뭐 실제 괌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바다 위에 떠 있는 항모 정단들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용도의 그 무기 체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항모 킬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 영어로 ASBM이라고 해서 Anti-Ship Ballistic Missile. 그래서 탄도 미사일인데 Anti-Ship이에요. 배를 잡는 거예요. 배를 잡는 용. 그것을 개발하는 국가들이 몇 국가들이 있어요. 대부분 미국을 상대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그걸 갖고 있어요. 야. 이란도 있고 중국도 있고 북한도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들어보니까 북한이 굉장히 지금 발전이 빨리 되는 이 미사일의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맞습니다. 말이죠. 엄청나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예.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작년에 엄청 많이 쐈고요. 예. 세보면 한 100발 정도 쐈어요. 미국 본토를 중국은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럼 그냥 중국에서 미사일 사오지 왜 굳이 안 주나 봐요 중국이. 당연히 안 주죠. 그래요. 중국하고 북한은 그런 해구산 같은 게 없습니까? 중국의 넌 우방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 줄게.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 북한하고 중국 예. 관계는 그런 게 없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요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좀 다시 예. 한번 볼까요? 요 이제 이거는 EMP 효과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예.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아, 이게 작년에 넘어간다니까 궁금하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안보협의회라고 해서 공동성명으로 확장 억제를 어떻게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예. 정보를 공유 한미 간에죠. 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하고 협의 또는 공동 기획, 공동 실행 측면에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예. 실제 여기 보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연습을 하자. 이게 확장 억제가 이제 그거였구나. 예. 서로. 거기에 대한 운영 연습, TTX는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약속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저게 저 뜻이군요. 올해 예. 2월에 미국에 가서 제8차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이라는 걸 했고 하고 나서 이 킹스베이라고 하는 잠수함 기지, 네. 핵 잠수함 기지를 가서 미국의 핵 전략 자산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하는 요 버지니아 클래스, 오하이오 클래스의 잠수함에 실제 탑승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당국자들이 저 잠수함은 전 세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와, 핵잠수함. 일단 위치를 정해놓고 거기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예. 전 세계에 다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나라 근처에도 있어서 저기서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같이 맞대응해서 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도 그렇고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공격 잠수함이 있고 예. 전략 잠수함이 있어요. 예. 얘는 예. 전략 잠수함이에요. 공격 안 하는. 공격 잠수함은 상대방의 전략 잠수함을 잡는 건데 네. 요 전략 잠수함은 요 보시면 수직에서 발사되는 SLBM 요 안에 이제 핵탄두들이 실려 있죠. 예. 요게 전략 잠수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걸 잡는 그 잠수함이 공격 잠수함이라 했잖아요. 예. 그 잠수함은 이 수직 발사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옆으로 잠수함을 쏴야 되니까. 그렇죠. 어뢰를 쏘든 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잡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저 거예요. 녀석은 확장 억제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아까 제가 미국이 핵우산 측면에서 그 핵 보복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네. 이거 한 방이면 북한 이거 24발의 이제 핵탄두가 들어가 있는 저기 핵 보복용. SLBM 이 있는데 네. 요 하나만 하더라도 평양은 그냥 사람이 할 수가 없죠. 북한이 핵을 쏘면 저 녀석이 맞대응해준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북한이 화가 나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또 쏘아 올리면 그건 우리가 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에 막아야죠. 예. 일단 쏘고 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요격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럼 우리는 예. 뭐 아까 아까 할 수 있는 건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직 예. 아직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 저도 있어요. 예. 아 거기 타셨어요? 예. 핵 잠수하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야. 그 다음에 요게 미국이 우리한테 확장 억제를 제공하지는 면이 있다면 예.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개항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이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부릅니다. 삼축 삼축. 세 개의 축이 있다. 그렇죠. 미국도 삼축 체계가 있어요. 예. 아까 그 SLBM 그리고 미국도 ICBM이 있고요. 전략 폭격기 요 세 개가 미국의 뉴클리어 트라이아드라고 해서 핵 삼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재래식을 갖고 삼축을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킬체인, KAMD, KEMPR. 킬체인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의 미사일 기지를 우리가 타격하는 거예요. 예. 선제 타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은 북한이 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때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 위기가 고조됐고 북한이 어떤 징후를 심각한 징후를 보였을 때 우리가 네. 잡을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것은 발사된 것을 우리가 요격을 하는 겁니다. 예. 저건 좀 전에 어렵다고 하셨고. 실제로 쉽진 않은데 북한의 미사일들을 미리 킬체인으로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중에 살아남은서 날라오는 것들을 막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을 전부 KAMD로 다 막겠다. 이 개념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쏠만한 곳에 먼저 폭격을 우리가 한다. 그렇죠. 그걸 먼저 미리 하고. 잡는 거죠. 그 뚜껑 열는데 뚜껑 밑에를 가격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어렵다면서요? 그거는 징후에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북한이 텔이라고 하는 이동식 발사 장치 그걸로만 하고 있고 조금씩 그 지상의 사일로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아하. 네. 그걸 얼마 전에도 동창리라고 해서 북한 이제 서북 쪽에 있는 지역 그 우주 발사를 하는 그 지점 근처에서 예. 산에서 네. 텔이 아니라 어떤 지상 뭐 구멍을 뚫어놓고 쏜 것 같은 그런 조짐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북한이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텔에서 사일로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진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대량 응징 보복. 이거는 우리식의 세컨 스트라이크예요. 네.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예, 우리도 우리가 대량 공격한다. 그렇죠. 대량으로 응징 보복해주겠다. 그런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또는 각종 항공 자산,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서 발사 원점을 때린다든지 또는 지휘부를 때린다든지 네. 그건 그런 방식의 개념입니다. 실장 그건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 여기서도 이제 킬체인이 있었는데 그걸 찾아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땅 속에 있고 뭐 갱도에 있고 그래서 찾아내기 어렵다면서요. 이게 네. 뚜껑도 가짜 뚜껑인지 진짜 뚜껑인지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어딜 때립니까? 어딜 때립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위성을 통해서 북한 전지를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략 어느 지점에 갱도 있구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알아요. 대충은 압니까? 알고 있어요.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 거기를 향해서 우리의 미사일이 날아가요. 우주의 그렇죠. 미사일이. 그걸 다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어떤 미사일로 어떻게 공격하겠다라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 예. 미사일은 우리나라 곳곳에 있어요. 있죠. 어. 밝힐 수는 없지만. 예. 네. 육군이라 그런데 몰라. 그런데 제가 어. 그거를 하나씩 진짜 핀포인트로 딱딱 맞추는 것보다 예. 더 나은 방식의 미사일 능력을 우리 군이 구축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는데요? 자, 일단 북한은 예. 평양을 보면 이게 왼쪽이 평양 지하철이에요. 네, 깊어요. 엄청 깊네요. 엄청 깊어요. 와. 그 오른쪽에 이걸 이제 탈북 하신 분이 증언을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예. 지하철이 100에서 150m. 예. 그리고 그 밑에 비밀 땅굴이 있다는 거예요. 아, 평양 같은 경우. 예. 아까 우리가 KMPR로 아무리 해도 예. 여기까지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런 미국의 핵 예. 보복을 하더라도 예. 평양 위에서 아무리 터져봐야 여 아. 밑에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어. 그런데 제가 새로운 개념. 자, 이것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 12형인데 네. 갱도에 있잖아요. 예. 다 갱도에 있어요. 갱도에 있는데 이 갱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우리도 다 화강암이잖아요. 네. 예. 네, 화강암을 뚫어서 진짜 북한은 구멍 뚫는데 달인이에요. 달인. 엄청나게 잘 뚫습니다. 예. 정교하게.
그리고 거기 안에 군수 시설부터 주유소, 미사일 발사대까지 다 있고 예. 앞으로 그 사일로라고 하는 걸 세운다고 할 때도 제 생각입니다만 그 안에서 구멍을 뚫어서 산 밖으로 그렇게 나가지 맨 땅에 구멍 뚫어서 미국이나 예전에 지금 러시아가 하는 방식대로 하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저기서 뭐 뚫고 있다 표시해놔 그러면 의미 없으니까 밑에서부터 뚫고 와서 야 그럼 요만큼만 남겨놓으면 뚫었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그리고 밤에 저기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대를 아니까 그 시간 피해서 어떤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런 이제 교묘한 방식을 이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잖아요. 네. 요 다음에 요 구슬이 딱 치고 나면 요 반대쪽 구슬이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계속 띵띵 하면서 이게 뭐냐면 충격력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가운데 있는 진자들은 구슬들은 가만히 있죠. 저 반대쪽만 움직이죠. 그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강이나 뭐 하천 같은 데서 물고기 같은 거 잡을 때, 개구리 같은 거 잡을 때 이 돌멩이를 해머로 딱 치면 거기서 갑자기 물고기들이 둥둥둥둥 뛰어오는. 직접 안 해보셨어도 이해는 가실 거예요. 이해는 가요. 이게 뭐냐면 충격이 전달되니까. 그렇죠. 바위가 있다만한데 바위를 깨는 게 아니라 바위 바깥에를 때렸는데 그 충격력 때문에 이 반대쪽에서 충격력이 물속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 충격으로 기절을 해요? 그렇죠. 그 밑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것처럼 물고기는 돈 주고 사 먹는 버릇을 해서 북한의 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벙커버스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벙커버스터, 현존하는 벙커버스터도 최대로 들어가봐야 콘크리트 100m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쓰였던 폭탄입니다. 이 영국 브리티시 폭탄인데 왼쪽에 거의 9,980kg이니까 10톤짜리. 이게 이름이 그랜드 슬램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게 그거 반 정도 되는 톨보이라는 건데 사실 2차 세계전에 썩 굉장히 역할이 컸어요. 저게요? 저 뭔데요? 저 핵이에요? 핵은 아니죠? 핵이 아니에요. 그때는 옛날 핵이 무기, 없었어요. 옛날 무기였네요. 옛날 무기죠. 이거를 독일군한테 영국군이 썼어요. 쓰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주요 목표 지역 타겟을 공격할 때는 항공 자산으로 다 가서 비행잖아요. 근데 중요 자산들은 거기에 방공 미사일, 방공포들이 막 깔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내도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다리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공격을 받거나 또는 무서워서 엉뚱한 데 떨어뜨리거나. 그러니까 영국 공군 중령 한 분이 고언을 해요. 그러지 말고 다 이거 항공기에 한 발만 싣고 가서 요걸 떨어뜨리면 이게 지진 효과를 일으켜서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요게 그 모습입니다. 앞에 그랜드 슬램 이렇게 써있죠. 사람 모습 보면 이 정도로 큰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게 톨보이고 그랜드 슬램 한 반 정도 되는 거고 그냥 쇳덩어리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폭탄인데 얘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크죠. 거의 쇠예요. 그냥 무거운 쇠를 그냥 위에서 쾅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 안에 화약도 있어요. 근데 그 폭약 보통은 왼쪽에 있는 요런 애들은 다 폭약이에요. 빵 터져서 이제 폭발력을 키우는데 얘네들은 그 쇳덩이가 땅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벙커버스터인 거죠. 지금의 벙커버스터랑은 조금 다르지만 내려올 때 이렇게 아래로 꽂히게 떨어뜨려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날개 비슷한 게 뒤에 핀이 달려 있죠. 10톤.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미친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지진 폭탄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이스믹 밤이라고 부릅니다. 어스페이크 밤이라고도 하고 실제 사용됐습니다. 근처만 떨어져도 그 충격이 옆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지하 그런 벙커나 이런 게 다 무너져요? 그 당시에는 지하 벙커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리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했다고 하면 다리나 또는 유보트 기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하에 뭐 군수공장도 있고 대피소도 있고 했던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폭격을 해도 걔네들은 살아남았었는데 얼떨결에 무너졌고 얼떨결에 그렇게 된 거죠. 아이고야. 근데 재밌는 거는 망치 같은 거네. 45년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5년 뒤 우리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이걸 써먹어요. 미군이. 그랜드 슬램을 써먹어요. 근데 이게 그 최근 영화에 요 비슷한
개념을 적용한 게 있습니다. 예? GI조. 예. 이병헌. 그렇죠. 거기 보면 네. 요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병헌 여기 있고요. 예. 요게 미국이 실은 상상 속에서 한번 그 개발하려고 했던 신의 지팡이라고 하는 그 무기체가 있는데 우주 공간에 예. 이 텅스텐 봉을 이렇게 끼워넣습니다. 리볼버처럼. 그러다가 필요할 때 떨어뜨려요. 그러면 봉을 지팡이처럼 그래서 이제 신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떨어뜨리면 이거 영화 속 장면입니다. 예. 이렇게 도시가 피해를 본다. 이거는 상상 좀 과장된 거죠. 예. 과장된 건데 개념은 맞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아까 지진 폭탄하고 유사한 개념이에요. 무거운 걸 그냥 위에서 떨어뜨리면 예. 땅을 때리면 그 땅에 지진 충격이 있다. 예. 그걸 이제 물리학으로 계산해본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운동 에너지예요. 맞습니다. 네. 물리 좀 하셨네요. 예. 결국 2분의 1 빼더라도 예.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인데 예. M이 크거나 속도가 크면 그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 예. M이 커지는 게 좋나요? V가 커지는 게 좋나요? V가 커지면 제곱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볼까요? 예. 실제로 미군이 1952년도에 한반도에서 타르잔이라고 하는 타잔이에요. 타잔이라는 별명인데 실은 타르존입니다. 네. 이걸 이제 타르잔이라고 별명 붙인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네. 사용했고요. 이게 실제로 한반도에서 테스트는 됐지만 네. 계속 쓰이지 못한 이유는 나중에 전술 핵무기가 나와요. 아까 이제 보여줬던 W309 50년대 나온 거거든요. 전술 핵무기는 가벼우면서도 폭발력이 엄청나잖아요. 핵폭발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얘네들은 도태시켜 버립니다. 쓰질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전술 핵무기가 쭉 오다가 걸프전을 만납니다. 네. 이라크의 지하 시설들을 때리고 싶은데 예. 전술 핵무기로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국이 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핵을 쓰는 거에 대한 또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 텐데. 그래서 쓰지 않고 만들어진 게 벙커버스터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벙커버스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다시 한국 전쟁으로 돌아오면 이 한국 전쟁 때 이게 쓰여지게 된 배경은 뭐냐면 북한의 지하 시설들이 화강암반을 뚫고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을 아무리 폭탄을 떨어뜨려봐야 피해가 없어요. 어디 있는 지하시설? 평양 뭐 이런데요? 뭐 전국에 있었죠. 그래서 화강암을 뚫고 들어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에서 쓰였던 이런 방식을 써야겠다. 그래서 약간 얘는 그 전에 쓰였던 것보다 조금 나아져요. 뭐가 좋아지냐면 이렇게 유도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 건 그냥 위에서 떨어뜨리면 보고서 떨어뜨렸다면 한남동 128번지에 떨어뜨려 그럼 집에 간다는 거죠?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면서 조정을. 야야 좌회전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레인지 아지무스 이런 이제 표현이 써 있는데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저 빨간 데에는 화약 들어 있는 겁니까? 아마 뒤쪽에 화약이 있을 거고요. 이 앞쪽은 아마 쇳덩어리가 대부분일 텐데 지금의 벙커버스터도 무게로 따지고 보면 화약량은 전체 20%밖에 안 돼요. 굳이 화약을 냈어요. 어차피 충격 줄 건데. 충격 주고 들어가서 꽂혀서 거기서 터지라고 훨씬 더 세죠. 세니까. 아니 그럼 저거를 저런 컨셉에 위에서 꽝 무거운 걸 떨어뜨리는 컨셉을 지금 우리도 그 일종의 전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개발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네. 저거는 그냥 무겁게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렵습니까? 제가 아까 50년 전에 뭐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예. 아까 벙커버스터는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항공기는 보통 10km에서 20km 그 어간에서 날아가거든요. 예. 고도. 네, 고도가. 그럼 거기서 떨어뜨려봐야 자유낙하기 때문에 네. 떨어질 때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벙커버스터는 무거워져야 돼요. 예. 그런데 이걸 효과를 더 높이려고 하면 그 M을 늘리는 것보다 아까 V를 늘리는 게 제곱으로 늘어나니까 예. 더 좋다였잖아요. 더 높여야 돼요. 네. 근데 항공기가 높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미사일은 올라가요. 예. 그렇죠? 네. 우리나라 미사일 잘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에 탄두를 그냥 폭약을 넣는 게 아니라 무거운 탄두를 실어서 높이 올려서 네. 위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부터 떨어뜨리면
속도가 이 자연학과를 항공에서 떨어져. 떨어지는 것보다 10배 이상 높아져요. 와. 옛날에 우리 그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다가 지구가 거의 멸망했다던데 그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탄도미사일의 그 탄두를 예. 그냥 핵탄두가 아니라 그렇다고 재래식 폭약도 아니고 어.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개념이죠. 텅스텐을 주로 이제 사용할 거로 생각되는데 야. 그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이름이 현무예요. 현무. 예. 현무 1, 2, 3, 4, 5가 있어요. 예. 예.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 5 개념이 고위력의 운동 에너지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냥 높이 올라가서 무거운 거 떨어뜨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오. 예, 지금 오늘 진짜 재밌는데 시간이 거의 다 끝났는데 오늘 실장님 뭐 얘기하실 거 있죠? 꼭 얘기하셔다 국민 핵 IQ 향상 캠페인 이거 빨리 말씀해 주시죠. 이거 뭡니까? 네. 실은 이것도 사실 오늘 핵심은 뒤에 있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못한 거 있어요? 저는 국민들 이제 시청자분들께 예. 북한의 위협이 잘 모르니까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예. 그런데 알고 나니까 우리도 대비책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아셨잖아요, 그죠? 예. 아까 전에 미군과의 그렇죠. 그것도 있고 북한의 그 미사일들이 갱도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아까 운동에너지 탄두를 이용해서 공격하게 되면 네. 얘는 그 입구 하나하나 찾아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평택에 떨어뜨려도 뭐 가리봉동에서 흔들려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갱도가 있는 그 산에 떨어뜨렸을 때 그 갱도 안에서는 전체는 다 알겠어요. 넓게 네, 충격이 갱도 천장으로 전달이 되고 알겠습니다. 그걸로 다 이제 무너진다. 그거고 두 번째는 제가 핵 IQ 향상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네. 국민들이 좀 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것도 우리 이제 서울 지역에 핵이 폭발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하나만 알면 굉장히 그 생존율이 높아져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대피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북한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경제 프로그램에서 그 안보 얘기만 드렸었는데 실은 경제와 안보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 한마디의 사자성어로 하면 뭐가 될까?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네. 저 무슨 말입니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예. 북한은 경제 안보를 다잡기 위해서 예.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예. 김정은 시대 2013년에 그 얘기를 법으로도 만들었는데 예. 경제와 안보 우리가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안보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저는 경제 안보 부국 강병이라는 이름을 좀 이제 붙이고 싶었던 건데 부국 경제죠. 강병 이제 안보죠. 예. 요거 사실은 서로 약간 모순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그런 계획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우리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슨 무기를 개발하면 그게 돈도 된다는 뜻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출도 지금 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수출도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의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기반 시설들이 그런 핵 위협에 대해서 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갖고 있으면 향후에 그 K 인프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출도 가능하겠다. 핵이 떨어져도 괜찮을 만한 그런 기술이 있어요? 핵뿐만 아니고 테러나 사고나 어떤 그런 재난에 대해서도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빨리 회복이 돼서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하나만 들어줘. 시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그 뭐죠? 데이터 센터 사고가 있었잖아요. 카카오. 카카오 사태. 카카오는 살아남았어요. 그죠? 근데 어떤 쪽은 이제 피해를 봤죠. SK. 이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중화, 다중화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하자. 그 다중화의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원 체계, 전력 체계도 지금 전시나 재난 됐을 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준비하신 것 중에 한 절반 정도 하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모셔가지고 핵폭탄 오늘 떨어뜨려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어디로 가야 그 돼? 얘기를 뒷부분에 준비했는데 그 앞에 다음에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시죠. 이런. 예. 이따 가다가 저한테 빨리 먼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출연하시기 전에 또 무슨 일 나면 안 돼. 자, 한국국방연구원 이상민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예.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배우는 게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요. 지식을 배운다는 건 네.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빨리 끝내랍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